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판단 배경과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점심시간쯤에 고지검장 회의가 끝나서 금방 좀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고민이 좀 길어졌습니다. 고민이 길어진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구속 유지 여부잖아요. 예.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던 걸로 보이고, 예. 구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그러니까 석방 이후에 구속 취소 이후에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를 할 것인가 여부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사실 상당히 조금 물론 이제 어려운 결정인 건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 검찰총장은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구속 취소를 하지 않고 그냥 전격 구속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쨌든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본인들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구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두 번에 걸쳐서 법원에 호소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구속기한 연장이라 하면 저희 법문에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구속기한 연장의 사유로 삼아요. 그럼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본인이 법원에 그렇게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두 번씩이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보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몇몇 강조를 해온 상황에서 보완 수사 내지 수사 지속 없이 그대로 기소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글쎄요, 검찰청이 기소청이 아닌 한, 수사기관인 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전조적인 검찰의 행위가 없었다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스스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해 왔잖아요. 강조해 왔고, 법원에 공권적으로 또 의사표시를 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전격 기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죠. 보완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한 배경,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왜 그러면은 그 구속 기소를 하게 됐을까요? 보완 수사가 필요함에도? 저는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보완 수사가 부실해서 어떤 공수처에서의 조사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검찰에서도 수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판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본인들은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생각이 조금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일단 그 공수처에서도 이재성 차장이 어떤 그 공소 제기 결정 통보를 했었을 때 추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이번 사건 같이 그러니까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구속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공수처도 처음이고 검찰도 처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보완 수사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이거 좀 전례적으로 보면 조희연 그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공수처에서 먼저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기소 요구를 했지만은 검찰에서 그걸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통해서 보완 수사를 통해서 어떤 기소를 해서 나중에 이제 직까지 상실되게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번에 어찌 보면 초유의 사태죠. 그러니까 법문에 저는 입법의 미비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는 굉장히 형식적인 해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정무적인 판단을 아마 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저께 검찰총장이 이것을 당연히 그냥 법리적으로만 판단할 것인가?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 당연히 필요하죠.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어제 저는 어떤 그 고지검장 회의를 통해서 중지를 저는 먹었다고 봅니다. 본인의 단독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도 한번 들어보자. 특히 고위 검찰 간부급의 어떤 얘기를 들어봄으로써 이러한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수사기관 등은 사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법률적으로 맞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다음에 또 고쳐지겠지. 법원 가면 고쳐지겠지. 그 1심 법원은 2심 가면 고쳐지겠지. 2심은 3심 가면 고쳐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 맞는다 하더라도 수사할 당시에 인권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당시에 이게 구속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면책성
결정을 하게 되면 피해는 오롯이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국민이 볼 여지가 없잖아요. 있어요. 그럼 모든 인신 구속과 관련돼서 재판하거나 하는 수사기관 등은 뭐 다 언젠간 고쳐지겠지. 그때 고쳐지게 되면 이 부분이 오히려 사유가 돼서 잘 된 거야 아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 및 특수단이 고민스러운 부분은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본인들이 청구한 영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청구한 영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발부된 거잖아요. 그러나 검찰이라는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엄밀한 좀 더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맞고 본인들 스스로 내가 수사 더 할 필요가 있어라고 얘기한 그 본인 스스로 말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만약에 그 영장 연장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구속 기소를 해버리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애초에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열흘이라는 시간이 없어졌고, 그럼 만약에 이제 당사자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좀 관건일 것 같은데 당장 공수처에서 빈손으로 송구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좀 혐의 입증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15일 날 체포를 했잖아요. 체포한 이후에 16일 날 뭐 체포적 부심 그다음에 거의 19일 날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보강 수사를 거의 안 했어요. 보강 수사 시도를 했겠죠. 그 부분은 뭐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갔다가 다시 온 거죠. 그러니까 보강 수사 없는 송치를 했고 검찰도 보강 수사, 보충 수사 없는 또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런 전례가 없어요, 사실은. 구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속하는 이유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분을 풀어두게 되면 수사할 방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구속을 한 건데 결국 보니까 수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 구속을 왜 했는지. 이 구속의 목적이라는 또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공수처나 검찰이나 구속을 왜 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체포 구속 없이 그냥 수사를 해오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이게 인권을 그렇게 이 여론이나 뭐 기타 여러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속 목적적 어떤 체포 내지 구속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기소를 한 배경에는 수사가 필요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소할 만한 충분한 혐의 입증의 어떤 증언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번 사건 관련해서 뭐 국회에 그러니까 군인들이 들어가서 어떤 네. 그 당시의 상황 등이 재현된 어떤 영상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기소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진술이 이미 확보가 돼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뭐 물론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정확한 아니면 대통령의 진술이 좀 나올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부분 등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오히려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진술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대통령이 검찰의 무조건 수사에 응할 것이다. 이것도 100% 확정적이지 않았어요. 뭐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거부할 명분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기존에 확보된 진술과 증거로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저는 충분히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아마 기소를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좀 고민해 볼 부분이 검찰이 왜 수사가 필요했나라고 왜 했나라고 저희가 따져보면 지금 사실 진술들 뿐이 없어요. 예. 물론 장면들은 있죠. 그러나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자예요. 선포란 이후에는 계엄사령관하고 주무장관이 포고령도 만들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 우두머리라고 하려면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자 포고령 작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 그다음 포고령 문구에 어떻게 이해했는지 여부, 예. 그다음에 그 뭐 곽종근 전 사령관 등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전화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그거 관련돼서는 진술만 있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진술과 관련돼서 서로 간에 대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질 관련된 거 전혀 없죠. 두 번째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씨 같은 경우에 탄핵 심판 나와서 또 다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핵 심판 과정이 녹화 중계된 마당에 이것 관련돼서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확인 없이 그냥 기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그 입장을 갖고 검찰이 그냥 구속 기소했잖아요. 예. 구속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관련돼서 전부 다 구속돼 있어요. 조지호 청장만 지금 보소로 나와 있고 홍장원 씨 같은 경우에는 좀 구속이 안 돼 있죠. 수사도 안 받고 있고요. 근데 이분은 말이 약간 대통령 관련된 직접적인 말이 없어요.
그냥 이참에 다 잡아들여라는 말을 했을 뿐이지 본인이 말을 들은 것은 방첩사령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증거인멸 할 우려가 어디 있죠? 없단 말이에요. 뭐 보석으로 나온 조지호 청장은 이제 아프니까 나와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접촉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전에 모 판사가 발부했던 15자리 증거인멸,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 15자짜리를 뒤엎을 수 없어서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맞는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증거인멸 우려를 저는 국민들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헌법재판소에서. 예. 네, 그 김용현 장관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질의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마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특히나 저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막 설명하셨어요. 그때 이러한 일에 뭐 예를 들어서 의사에 대한 처단에 대한 포고령 5호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본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그거 기억나시죠? 하니까 김영현 국방부장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증거인멸, 입맞추기예요. 전형적인 입맞추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변호인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접견하는 변호사는 자유롭게 변호인들은 접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들을 통해서도 어떤 진술을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럼 다른 공범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없을까요? 충분히 저는 그런 증거인멸의 사유가 굉장히 높다,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된 건 지금 경호처 때문에 대통령실이라든지 안가 그다음에 그 관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가 계속 불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적 증거, 특히나 비하폰에 대한 통화 기록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된 경호처에서의 거부로 인해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저는 지금 대통령의 편에 들어있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경호처잖아요. 근데 경호처가 어떤 수사의 어떤 합법적인 수사 범위 내에서도 이런 것을 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경호 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증거인멸의 사유라고 본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제가 좀 보태면은 예. 첫 번째는 이제 비하폰 관련돼서 압수수색이 안 됐다라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그 통화 내용,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통화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한 사람은 그렇게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비하폰 서버에는 통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보강 증거 정도 차원인 것이고 그다음에 구속과 비구속의 증거인멸 우려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 변호인을 제외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변호인을 통해서도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 그러면 구속해도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 전달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것이고 저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서로 간에 증의 신문에 대한 내용, 신문과 답변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건 전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자, 선서하고 하는 증언이에요. 나중에 내가 위증죄로 수사를 해가지고 유죄가 나오면 설 변호사님 말씀이 맞지만 저는 모든 증의신문 과정 저런 것들을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 갖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 이것은 조금 좀 섣부르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화면 보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는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서 최장 6개월 동안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재판정에서는 어떤 공수처나 검찰 조사와 다르게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뭐 형사법정,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은 뭐 지금처럼 저는 계속될 거라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재판보다 헌법재판에 훨씬 더 치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질의도 하거든요. 신문도 예.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을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파면 결정을 막아보겠다라고 지금 계속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고 특히나 형사재판은 아무래도 탄핵재판보다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전격 기소가 됨으로써 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법정에서 다 조사, 이제까지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정했던 어떤 6개월의 시간 안에서 이 재판 1심에 대한 재판이 끝날지도 상당히 저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주 2회의 재판을 통해서 집중 심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6개월 내에 상당히 재판을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지금 탄핵 재판이 같이 병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또 형사 재판을 주 2회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탄핵 재판이 지금 주 2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과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예. 물리적으로야 뭐 지정을 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 그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해서 아마 이 부분 기일 조정을 좀 요청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란죄 사건은 아무래도 지금 탄핵 재판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지금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처럼 헌법재판소에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절차적인 부분부터 정리를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재판에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그 형사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을 미루는 게 맞죠. 예.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법에 미룰 수 있다고 돼 있죠. 예. 근데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형사재판을 서두르는 것이 헌법재판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나머지 수사 기록이 전부 다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채택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 기록이라는 것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된 수사 기록이에요. 검사가 묻고 관련자들이 답변한 대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갖고 있는 수사 기록만 갖고 만약에 헌법재판 당부당을 판단한다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불리하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다 더 형사재판에서 충실한 재판한 그 기록을 빨리 갖다 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판 중심주의로 진행될 이 그 형사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소한 저는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지만 그 관련 기록들을 통해서 헌법재판에서 기존에 제출됐던 수사 기록을 탄핵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원래는 만약에 수사 기록을 갖고 왔으면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증인 신청하는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형사재판에서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형사재판을 좀 서두르지 않을까. 근데 이런 이 부분이 예. 약간은 저는 이 재판관 구성과도 연동이 돼 있어요. 지금 8인의 재판관 체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마 재판관에 대한 어떤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미 그걸 심리를 마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위법으로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구인 체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8인 체제를 우려했던 게 그 2명의 재판관이 퇴임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4월 예. 18일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는 무조건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윤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형사 재판에 더 공을 쏟는다고 한다면 여기가 9인 체제가 돼서 나중에 7인 체제가 되더라도 2인이 빠져서 7인 체제가 된다라도 합법적으로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 굳이 탄핵 재판이 4월 18일 전에 끝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탄핵 재판이 생각보다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 이제 형사 재판이 이제 들어갑니다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형사 재판과 탄핵 재판의 이 사이에서의 연동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예.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구성과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우리가 예상을 했던 탄핵 재판보다는 조금 더 저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형사재판에는 관련 진술도 많고 증언들도 많고 내용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재판이 빨리 진행돼서 거기에 안에서 이제 내란죄로 어떤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면 그게 헌법재판소의 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까? 아니 지금 보면 어차피 수사 기록이 가 있는데 예. 그 수사 기록에 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이것도 지금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이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진술 이것도 불리해요. 예. 홍장원 씨가 수사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불리해요. 그다음에 김용현 씨 일부 진술도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불리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빨리 탄핵을 해서 거기에 이제 대질 신문 등을 통해서 그 형사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묻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묻는 것에 대한 답변 내용까지 포함된 좀 전체적인 이런 예. 진술 등이 얼른 제출돼야지만 유리한 것이고 저는 이제 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그분들을 미리 증인신문을 하면 돼요. 곽종근 전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홍장원 씨 등을 먼저 증인신문해서 이분들이 지금 대통령의 관련성을 증언하는 사람들, 진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진술이 증거 능력 있는 진술로 바꾼 뒤에 그걸 헌법재판소에 얼른 내는 것이 중요하지. 왜냐하면 헌재에서는 지금 거기 다 받아주진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것부터 하는 것이 물론 약간 중첩은 됩니다만은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겸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는 사실은 크게 윤 대통령의 그 관여 정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진술이 아니거든요. 그럼 예. 나머지는 천천히 진행돼도 되는데 그 관련자들만큼은 빠른 증인신문을 통해서
빨리 헌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석 신청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석 신청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혐의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뭐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지금의 어떤 보석 신청은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보석이 허가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 근데 봅니다.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속된 어떤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나 구속의 부당성 이런 거 강조하는 거는 다음에 보석 신청에 대한 어떤 그 포석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런 이제 보석 신청 과정에서 다퉈지겠죠. 예. 보석의 필요성, 그러니까 보석 사유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명시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실제 법관의 마음속엔 다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검찰이 이번에 내란죄로만 기소를 한 거죠. 직권남용죄 빼고 기소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강도죄를 저희가 처벌할 때 강도죄는 폭행 플러스 절도거든요. 그런데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폭행이나 절도를 별도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내란죄 안에는 직권남용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그 의무 없는 짓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폭행죄도 그럼 기소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래 한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따로 떼가지고 수사하면서 더 큰 내란죄를 갖다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게 안 맞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속기간의 산정 기준이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석도 청구할 거지만 지금 원래 구속기한이 2개월이에요. 6개월이라고 하면 2개월인데 2회에 걸쳐서 2개월씩 연장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2개월 이후에 연장할 때도 법원에서는 이게 과연 구속에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돼서 과거의 적법성, 불법성도 같이 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변호인단이 그 구속기간 문제 삼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그것도 전 문제를 삼고 그리고 이게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그 구금 일수, 지금 구금 시간으로 따져야 된다라는 부분, 특히 구속 적부심과 관련된,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은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이쪽이나 저쪽이나 전부 다 시간, 왜냐하면 기록 접수 시간과 기록을 발환한 시간을 적게끔 돼 있어서 그건 시간제로 이걸 뺀다라는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는데 구속 적부심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 시간으로 따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25일 자정까지가 지금 영장 만료 시한인데, 네, 그게 영장 만료 시한인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의 해석은 27일까지다, 예. 28일까지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라고 보여요. 그게 맞다 틀리다는 해석의 문제가 좀 남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든지 헌법소원을 제청하든지 어찌됐든 간에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한 정확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수사 관행상 이 부분과 특별히 문제가 된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을 따지지는 않았지만 이번과 같이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했을 때와 날짜로 했을 때 구속에 대한 시간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입법적인 미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수사 관행이라든지 수사 절차적 관행이 법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한 해석의 기준을 내려주는 것이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빠르게 나오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건 꼭 대통령의 한정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그리고 지금도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영장 집행과 관련해가지고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 대통령 측에서 어떤 이의제기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좀 빠른 해석을 통해서 좀 명확한 기준이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거는 사실은 예. 중구난방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16일 날 16일부터 해서 17일까지가 체포 적부심 신청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17일부터 해서 19일까지가 영장 실질 심사예요. 예. 그러니까 16, 17, 18, 19 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4일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고. 예. 구속기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4일을 갖다 시간 단위로 계산하니까 43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한번 이틀 정도 이상 이걸 빼야 된다는 거고. 예. 이제 그 윤 대통령 측은 뭐냐면 43시간이니까 48시간이 안 됐다. 그러니까 예. 이틀 빼면 하루만 빼자는 거예요. 그래서 25일 만료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계산 방법은 다르지만 사실은 윤 대통령 측의 말이 결과론적으로 맞을 수가 있는 것이 저희가 법이 충돌해요. 뭐냐면 금방 말씀하신 형사소법에는 보낸 날부터 받은 날까지는 제외한다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과 관련되거나 시효 관련된 것은 초입을 산입을 해요. 초일을 산입합니다. 예. 그럼 내가 줄 때 그 초일도 산입해야죠.
그래서 내가 받은 날도 만약에 00시 오지 않았으면 초일도 산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틀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틀이 원래 그러니까 3일 정도에 걸렸다 그래도 3일을 빼면 안 되고 간 날 하루, 온 날 하루는 이거는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구속기한 관련해서 초일 산입 원칙을 반영한다 그러면 하루만 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처럼 25일 밤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따라 저도 수식은 다르지만 이유도 다르지만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 부분은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지금 시점상 너무 좀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구속 기소는 됐는데 구속 기소되기 전에 그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그 시점을 두고 지금 공수처나 검찰 쪽 윤 대통령 측이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예 구속 기소 전에 구속영장 만료 시한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지금까지도 계속하는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두 분의 그 어떤 해석이나 의견을 들어본 거고요. 자, 윤 대통령이 지금 옥중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내 접견 금지 조치 해제했고요. 앞으로 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을 받는 피청구인이기도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은 국가 원수 플러스 정치인입니다. 그럼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여지도 있죠. 예를 들면 본인을 지지해 주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다양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론적인 메시지를 또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메시지가 다양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것이 뭐 한쪽 국민만 추켜 세우거나 한쪽 국민을 비판하는 식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전반적인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전 상존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메시지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또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 예를 들어 참사에 대한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어찌 보면 본인을 지지하는, 본인을 응원하는 국민의 한정에서 저는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대통령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돼 있고 정말 양 진영이 어찌 보면 단단하게 더욱더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기에 기름을 붓는 형식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저는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게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도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이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게 보수를 분열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연 자기 진영, 그러니까 정말 자신만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지금 어떤 국민의 어찌 보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기 대선이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게 과연 이게 득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 이게 구속돼 있는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인지에 따라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그 기준이 달라질 필요는 없죠. 이재명 대표께서도 메시지 계속 내오셨잖아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 받은 후에도 나오셨고, 그러니까 예. 정치인의 메시지라는 것은 그건 정치적 판단의 대상인 것이지 저희가 뭐 옳다 그르다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정치 재판의 이 요소도 꽤 많은 재판이에요. 따라서 정치 재판인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통령 그 피청구인의 대통령이 관련 메시지를 내는 것은 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누구에게 이렇게 저렇게라고 재판 관련된 것을 뭐 진술을 종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저는 그것을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는 또 법정 싸움도 주목이 될 텐데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기록만 3만 쪽으로 책이 거의 70권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인 재판이 이제 다음 달 말 정도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인데 1심 결과 그럼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는 구속 기간이 최대 연장이 됐을 때 6개월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안에는 어떻게든 만료를 하기 위해서 절차 진행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아무런 어찌 보면 그 대통령 외에 다른 공범들이라든지 다른 지휘부에 대한 수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정에서 진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판 중심주의, 그러니까 법정에서 모든 것이 공방이 오가는 아마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기 때문에 시간상 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6개월 내에 끝내기가 이게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지는 않은 재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6개월 안에 끝내지 않으면 윤 대통령 석방되는 석방되는 겁니까? 겁니다. 예, 불구속으로 재판을. 그러면 예.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불구속
상황에서 그렇죠. 이후의 재판까지 지금 그렇죠. 진행을 봐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저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바라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재판의 성격을 떠나서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뭐 대장동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사실 보석으로 풀려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정당법 위반 이 부분도 물론 이제 관련된 다른 사건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도 6개월 그 구속기한 만료 임박해서 보석으로 또 풀려나신 적이 있어요. 물론 형은 다르게 받으셨지만 따라서 이 사건도 6개월 내에 끝나기는 되게 어렵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이거 하나가 아니고 탄핵 심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6개월은 넘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저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도 3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형사재판의 어떤 기간이나 결정적인 뭐 판단 배경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3월 말을 아마 예정을 하고 있었을 텐데 예. 지금 상황에서 이게 3월 말에 끝날 수 있으면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통령 측에서의 어떠한 전략이 조금은 탄핵 재판을 더 끌고 가자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3월 말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신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일단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냐와 예. 일단 파면이 된다라고 만약에 이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파면 이후에 어떤 형사재판을 받냐 그다음에 지금 현행 대통령으로서 직을 가지면서 받냐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부에서도 현직 대통령이냐 전직 대통령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임하는 자세라든지 그 무게감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저는 당연히 파면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 형사재판에서의 결과가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결론에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그에 앞서서 헌재 판단도 조금 더 늘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통령 측에서 지금 얘기하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조금 더 끌려고 하는 지연을 좀 지연보다는 조금 더 다투고자 하는 조금 저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좀 관심을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증인 신문을 했지만 오늘 바로 보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 측에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발을 했어요. 왜 증언을 막느냐, 자기들이 예. 증언을 하면서 왜 끊느냐, 이것이 직권남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조금 그러니까 소송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지휘를 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또 이런 형사적인 부분이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한다는 지금 뉘앙스를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저는 이게 과연 3월 말에 끝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변론 과정에서 헌재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까지 보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위축이고 끄는 예. 개념이 아니고 충실한 변론을 하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헌재가 변론기를 잡고 진행하는 방식이 서두른다는 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형사소송법상의 이 재판은 뚜렷한 아주 엄격한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방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이 사실관계를 갖고 가서 헌법재판하는 게 맞죠. 예.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헌재의 판결이 빨리 나고 심판 결정이 빨리 나고 이걸 갖다가 그 형사재판에 갖고 가서 마치 내란죄의 입증 자료로 쓴다 그러면 이거 진짜 거꾸로 된 거예요. 예. 원래는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에 인정된 이 자료를 갖고 헌재 가서 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실제 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뭐 중대한 위반이 있는지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된다 그러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두른다 뭐 끈다 개념보다는 충실한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사실 충실한 변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따라서 형사재판의 자료를 갖다 헌재에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된 이런 자료들이 넘어가서 헌재 그 사실관계가 돼야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 반응도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부실 기소다,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될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양당의 비판과 어떤 지적은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아니 부실 기소면 윤 대통령 측에서 좋아해야 한다니까요. 왜 그걸 부실 기소라고 비판하는지 네.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뭐 윤 대통령 측이든 국민의힘에서든 무슨 뭐 검찰이 기소청에 뭐 한여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아니 그 공수처에 한여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어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 판단을 해가지고 이번에 기소를 결정한 겁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기관 간의 권한 분리를 해놓은 걸 가지고 무슨 어떤 뭐 검찰이 공수처에 한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국민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비판은 저는 정무적인 정치적인 비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번 기소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글쎄요 이걸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중립적인 위치에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언제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조기 대선 국면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는 형식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선에서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와 어떤 비추어 보더라도 본인들은 지금 어떤 구도 자체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정말 해볼 만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뭐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게 뭐 글쎄요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소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어쨌든 그 연장을 안 해줬잖아요. 2번씩이나. 그러면 석방하고 기소를 여부를 판단했어야죠. 왜 구속유지를 굳이 저렇게 형평성 없게 하느냐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저것은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권을 옹호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 부분은 검찰이 이번엔 분명히 아주 이례적이다. 이런 경우 보셨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전 본 적이 없어요. 구속해놓고 수사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기소하는 경우 특히나 본인들 스스로 수사 더 필요합니다라고 법원에 신청 2번씩 해놓고 기소하는 경우 그냥 본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